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지금 TV에서 광복절 경축식을 하고 있고 윤 대통령이 나와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한강의 기적, 민주화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화돼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다양하게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좀 살기 좋은 나라인 건 맞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는 조금 뭔가 미래가 불투명하고 뭔가 그 회사에 들어가도 답답함을 느끼고 퇴사를 한다거나 뭔가 본인의 자유로운 어떤 경제 활동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세대들이 갖는 그런 근본적인 열망? 물론 그전 세대들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이 세대들은 특히 뭔가 경제적으로 이제 불합리한 조건에 해당하는 시기를 지금 사회 경제 활동하는 시기랑 맞물렸기 때문에 그렇게 더 생각을 한다고 느끼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이 세대들이 느끼는 그 부담감이 많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본인들 그 자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을 부양할 그 자금은 없는데 본인들은 윗세대를 부양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내 돈 가지고 남을 부양하고 나는 부양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고 사회적 그 자산의 분배도도 보면 그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는 부동산이나 거의 우리나라는 부동산이죠. 부동산으로 어떤 자산의 증대를 꽤 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했는데 그 역효과로 이제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의 세대들은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거는 어렵고 부동산은 어렵고 이제 주식을 보게 된 거죠.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이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주식도 투자해서 우리나라 기업도 자본 조달의 창구가 되고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의 그 수혜를 나눠 가지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거를 자본시장의 그 미비한 법의 그 폐해로 인해서 그런 기회를 다 놓쳐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깝고 우리나라 자본이 미국으로 흘러간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현실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래서 미국 주식이나 이제 덧붙여서 이제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코인도 이제 저는 이제 비트코인만 하시길 추천드리는데 일단 세태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논지는 광복절인데 기쁜 날이잖아요. 독립한 날이잖아요. 자유를 얻은 날. 그러면 우리도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그 MZ 세대가 느끼는 어떤 현실과 미래에 대한 그 답답함이나 불안감은 어디서 오느냐? 제 생각에는 어떤 본인들이 노력해도 어떤 이런 성과를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는 데 있어 조금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독립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광복절에 한번 그 자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옛날에 이거 읽으려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렵다기보다는 번역을 진짜 뭐같이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읽다 보면 짜증나는 게 번역이 너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읽기 싫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꾸역꾸역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저는 얇은 책을 읽었었는데 아무튼 그 내용이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이런 거를 이제 그 책에서 그 밀이라는 철학자가 이제 논의를 한 그 내용인데 이재영 강사가 그 내용을 좀 잘 설명을 해서 잠깐 보여드리고 다시 얘기할게요. 밀은 얘기하죠. 국가의 권위는 과도하게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국가가 개인의 생각과 사상과 토론과 양심과 신념 부분에 어떠한 강압도, 강요도, 권유도, 권장도 해서는 안 된다. 사상의 다양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다르다. 인간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며 자유는 모두가 다 자유롭고자 하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자유의 역설이 있으므로 나의 무제한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의 침해가 될 수 있으니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밀은 강하게 자유를 보장하는 학자로 유명합니다. 특히 자기에게 해를 가하든,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해를 가하든, 자기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오든 그건 국가의 간섭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도 야, 너 그렇게 도와주면 거덜나지 않아? 라고 걱정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에 맡겨둡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행위도 국가가 막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면은 개인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억압이나 제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국가, 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이 개인의 자유가 타인에게 해가 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개인의 금융권이라고 해야 되네. 좀 적합한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개인의 재산권, 금융권, 뭐 아무튼 본질적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개인이 노동을 통해서 또는 뭐 자본이득을 통해서 성취한 부가 있다면 이 부를 개인이 온전히 잘 보관해서 그 미래로 잘 보관해서 가져가는 거는 부를 미래로 가져가는 거는 개인의 자유잖아요. 이 자유가 앞에서 본 것처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느냐 저희가 생각해 보면 별로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저희가 성실히 일해서 번 돈으로 저축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게 왜 타인한테 어떤 피해를 주겠어요. 근데 그게 비트코인으로 하면 더욱 그 부를 저장하는 게 부를 저장해서 미래로 전달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수단이다. 비트코인은. 이거는 부를 미래로 이전할 때 어떤 비용적인 측면, 에너지가 손실되는 측면에서 이전의 다른 자산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거는 거의 손실 없이 미래로 가기 때문에 뭐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10년, 20년 후에 굉장한 손실을 이렇게 겪으면서 세금을 내거나 어떤 그런 가치의 하락, 뭐 주주도 그 주식도 그 뭐 물적 병합 이런 거 하면 막 가치가 훼손되잖아요. 그런 거를 최대한 방어하면서 내 부를 미래로 이전시킬 수 있다. 개인의 금융권, 어떤 자본을 가지고 내가 부를 축적하겠다는 개인의 자유. 이거를 명백히 도와주는 아주 좋은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광복절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럴 권리를 누릴 권한이 당연히 있죠, 저희가. 근데 왜 이 좋은 것들을 안 하느냐. 그런 걸 제가 생각해 볼 때 자본주의에 대한 공교육이 좀 부족해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본주의, 지금 저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고 그냥 뭐 신자유주의 정도의 그 사상? 그러니까 무한 경쟁을 해야 되고 글로벌 확장을 해야 되고 뭐 세계 인재가 돼야 되고 뭐 그런 그 문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하여튼 그런 목표들이 있었잖아요. 이 정도의 뭐 사상만 이렇게 주입이 됐지 진짜 자본주의가 뭔가에 대한 그 민낯을 본 적이 없어요. 잘 이걸 좀 학교에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까닭인지 잘 안 하죠. 필수 교과에 없다는 게 좀 이상해요. 이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안 할까요? 그래서 자본주의 그 칼 막스가 지은 책은 도서관에 가서 보면은 막 두꺼워가지고 막
별 엄두도 안 나요. 이게 보면은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막 엄청 분량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좀 쉬운 책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뭘로 접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이 하여튼 기억이 남거든요.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 여기서 뭐 자본주의에 대해서 막 세세한 그런 뭐 내용들을 다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맛을 볼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흥미가 느껴지시면 이제 자본주의를 다룬 더 다른 책을 보시면 되시죠. 그리고 제가 이 책은 안 봤는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아침에 근데 검색하면서 진짜 신기한 일을 겪었는데 조용해요. 지대 너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저는 이최 사장, 이 지은이가 최 사장인데, 이 최 사장님이 그 최상욱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분 이런 책도 쓰시고 똑똑하네.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더라고요. 얼굴을 보니까. 그래서 이 내용도 되게 그 다른 분들이 좋다고 하시고, 이 책이 그 자본주의에 대한 챕터 부분을 이 영상으로 정리했는데, 잠깐 중요한 부분만 보실게요. 그렇다면 A는 어떻게 카페라는 생산 수단을 소유할 수 있었나요? 단순히 A가 이미 자본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카페에서 일하는 B, C도 열심히 일하면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A의 소득도 함께 높아지죠. 노동자는 경쟁을 통해 다른 노동자를 이길 수는 있지만 자본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가 열심히 노동할수록 자본가는 그만큼 더 부유해지죠. 결국 막대한 자본을 빠르게 축적하는 A가 대부분의 생산 수단을 선점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사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일이죠. 이게 명백한 사실은 노동자는 절대 자본가를 이길 수가 없으며 노동자는 계속 생산수단 확보를 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약자의 입장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일단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래서 노동자에게 있어서 이 생산 수단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본이 없으니까요. 물론 자본을 뭐 저금을 해서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산 수단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그래서 좀 책을 읽으려고 노력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지식이라는 수단 자체가 이 생산 수단이 될 수 있었다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아무튼 뭐 지식이나 어떤 그 특별한 기술이나 그런 것들은 하나의 생산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노동자이면서도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한 맛의 별미 맛, 뭐 빵을 만든다든가 그런 사람이면 노동자지만 재빠르게 자본가로 변신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 생산 수단을 소유할 수 있으면. 근데 이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자본가가 운영하는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임금을 받아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물가가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임금은 항상 물가를 뒤따르고 이 시간 차이도 있고 이 퍼센트 차이도 물가가 뭐 3% 오르면 임금은 한 1% 정도만 올려주기 때문에 계속 부를 축적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 놓여 있는 거죠. 노동자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내가 어떤 입장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 인식이 확립이 되면 그러면 이제 나는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궁금증으로 그 물음표가 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 생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아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고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저도 이제 투자를 하다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건 이래서 내가 못하겠고 이건 저래서 좀 부적합하고 보니까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네 이렇게 하면서 비트코인을 투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조금 내가 이렇게 뭔가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삶, 너무 막 아침에 막 출근하려고 그 지옥 같은
지하철에 막 낑겨가지고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짜부돼가지고 막 출근했다가 막 퇴근할 때도 그렇게 퇴근하고 막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면 언젠가는 좀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내가 좀 내 시간을 활용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하고 그러니까 내 노동 시간이 뭐 하루에 뭐 3, 4시간만 일해도 충분히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그거를 오버해서 계속 그렇게 과도하게 노동력을 투입하는 게 노동 시간을 투입하는 게 맞는가 이런 막 고민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직장 생활 잘하고 있지만 제가 그런 문제 의식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그 TV에서 지금 광복절 경축식을 하고 있길래 개인의 어떤 자유에 대한 부분이 문득 떠올라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덧붙일 거는 이게 참 유튜브에서 막 그 유튜버들이 하는 말들이 그냥 어쩔 때는 어이없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좀 그냥 뭐 신선하기도 하고 막 이래저래 하는데 그냥 맨날 똑같은 말을 왜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저번에도 저도 한번 음모론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을 다 음모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그 의미 있는 어떤 그 내용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 거대 세력, 힘 있는 세력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세상이라면 이 세력을 욕하고 뭐 이 세력 나쁜 놈들이고 그런 거 외에는 뭔 저희가 뭘 거기에서 얻을 만한 내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비트코인을 저도 이제 음모론이라고 한 번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지 뭐 그거를 다 그걸 가지고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비트코인 가격은 원래 등락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떤 재화나 뭐 화폐나 어떤 하여튼 가격을 갖는 것들은 당연히 등락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그 경화 체제 그러니까 근본이제 체제에서도 수요 공급에 따라서 생산이 조금 되면은 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수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물론 계속 채굴이 돼서 그 인플레이션 되고 있지만 총량 자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만 가격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가격을 볼 때 수요 공급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특히 지금은 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1000조를 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지금 삼성전자보다 더 큰 시총이고 어, 이 정도 규모의 자산을 좌우하려면 그 세력이 엄청난 자본력을 동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음모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근데 이게 앞으로 시총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앞으로는 금의 시총까지 따라잡을 거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10배가 뛰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자산을 좌우할 금융 세력이 있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없죠. 이게 무슨 그 허생전에 나오는 국가 경제가 취약해서 매점 매석해서 그 가격을 마음대로 이렇게 농락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규모의 비트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능했겠죠. 초창기에는. 초창기에 그래서 뭐 다른 그 커뮤니티에 보면 중국에서 무슨 작전 같은 거 하는 거를 영상으로 있다. 그런 거 보지 않았냐. 비트코인도 중국 형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세력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가격의 등락을 만들어 갈 거다. 이런 생각에 빠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됐을지도 몰라요. 시총이 작으면. 근데 시총이 커지면 자본을 그렇게 끌어올 자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파는 사람이 많은 거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이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거는 샀던 사람이 있고 샀던 사람이 가지고 가는데 어느 계기로 뭐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든지 무슨 세계 정세의 불안감이 감돈다든지 그런 이유로 어떤 공포에 의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
뭐 이 순간 비트코인을 깨달았지만 내가 사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싼데 조금만 더 내려오면 좋겠어. 밑에서 매수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격이 이렇게 많이 내려오면 많이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폭락 뒤에 반등을 하겠죠. 당연히 매수 대기자가 많았으니까요.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하면. 그럼 이 뒤에 또 횡보를 하는 거는 여기서 팔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폭락을 했다가 매수 대기하던 돈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매수를 하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 균형 상태를 이루면서 이렇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횡보를 하겠죠, 계속. 그러다가 또 수요가 예를 들어서 무슨 연기금이나 어떤 회사에서 대량으로 이제 매집할 계획이 서서 이제 실행에 들어가면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이제 채굴자들도 매도가 어느 정도 정리됐으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그 수요가 들어오는 시점을 저희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채굴자들이 완전히 정리되는 시점을 반감기 후 한 6개월까지로 보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면 자그마한 수요가 어느 정도 규모가 좀만 있어도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뭐 10월경, 늦게는 12월경까지는 이때쯤에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지. 수요가 언제 들어올지 예상을 못하면은 맞출 수가 없어요. 가격 상승 시점을. 근데 이제 관광기 후에 그렇게 조금 어떤 일정 규모의 수요만 들어와도 이렇게 가격이 많이 뛰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매도 물량은 없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그 전부터 이 비트코인을 사고 싶었던 사람들이나 사기로 계획했던 사람들은 조급해지잖아요. 자기가 살려고 했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 버리면. 근데 여기 매도 물량이 없으니까 조금만 더 수요가 들어와도 가격이 펌핑이 굉장히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반감기 이후에는 이렇게 치솟는 거예요. 치솟다가 어느 순간에 장기 투자 고래라든가 아니면 미국 정부라든가 하여튼 뭐 조금 수량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이 가격대가 너무 매력적인 가격대야. 내가 좀 팔고 싶어. 하면 여기에 지금 수량 거래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좀만 매도 물량이 나와도 많이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러면 매수 대기자가 또 있었으면은 그 가격에서라도 사고 다시 올라가지만 이제 이 가격이 너무 높은 것 같아 하고 매수 대기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막 떨어지겠죠. 떨어지다 보면 또 이거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 하고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좀 더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러면 팔고 싶은 사람들은 좀 더 고점에 팔려고 했었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이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하고 패닉셀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4년 주기로 등락을 이렇게 막 하는 건데 이거를 무슨 뭐 피보나치 배열 뭐 무슨 엘리어트 파동 해가지고 1파 2파 뭐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뭐 이게 무슨 뭐 피보나치로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반등 자리고 여기서는 상승이 할 수가 있고 뭐 이게 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과연 상식적인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음모론적인 거나 어떤 단순한 어떤 비율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될 거라는 사고에 좀 빠져 있으면 코인을 이해하거나 장기간 보유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잘못된 시각으로 접근하다 보면 오히려 나쁜 어떤 효과가 있을까 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즐거운 휴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